네, 여러분 이제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심리학과 학사 논문으로 제출했었을 때 활용했던 통계 방식인데요. 네, 이거는 군집 분석과 이제 교차 분석이라는 거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군집 분석이라는 건 뭐 쉽게 설명하자면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교차 분석은 어떤 특정한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응답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군집 분석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다룰 거는 K-민즈 군집 분석, K-평균 군집 분석과 계층적 군집 분석입니다. 이 K평균 군집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눠야 될지 알 때 실시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몇 개의 군집인지 알 수 없을 때는 먼저 이제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를 해주시고 비계층적 군집 분석 중에서 K미즈 군집 분석을 실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제 기존 데이터가 제 심리학을 썼던 데이터가 그 연구 종료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삭제를 해서 완전히 똑같이는 못하고 곰스 데이터로 이제 SPSS로 활용하는 방식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K민즈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해야 되죠. 네, 분석을 누르시고 분류 분석 그리고 계층적 군집을 눌러주시면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계층적 군집 분석으로 변이를 넣으실 때는 이제 표준화 값을 넣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먼저 이번엔 전공 만족도, 외적 만족도, 내적 만족도를 활용을 해보죠. 네, 요거 세 개의 값들을 이제 표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석에서 기술 통계를 눌러주시면 표준화 값을 변수로 저장이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눌러주시면은 네, 표준화 값이 생기게 됩니다. 네, 요걸 내려주시고 그러면 끝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Z가 붙은 값이 나오죠. 여기 표준화 값입니다. 여기도 Z가 붙은 게 나왔죠. 네, 요걸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분석에서 분류 분석, 계층적 군집 분석, 그리고 표준화 점수, 전공 만족, 외적 만족, 내적 만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계량에서 해법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고 최소 군집수는 2, 최대 군집수는 1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설정하는 거는 이제 최소 2개 군집에서 10개 군집으로 이제 군집을 나눠줘 라는 의미입니다. 도표는 덴드로그램 요거 체크해 주시고 수직이나 수평이나 뭐 본인이 보기 편한 것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에서는 처음에 집단 간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워드의 방법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에서는 이제 해법법에 눌러주시고 아까 2개에서 10개로 했기 때문에 최소 2개에서 최대 10개로 이제 실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통계 분석 결과가 나올 건데요. 심리학과에서 제가 썼던 통계 결과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리학과에서 썼던 통계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분석을 실시를 하면은 네, 여기 있네요. 문제 분석을 실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안 보셔도 되고 그래서 소속 군집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2군집일 때는 2개 군집으로 나눴을 때 각 데이터들이 어떤 군집에 속하는지 3개로 나눴을 때 4개로 나눴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 덴드로그램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아까 체크했던 덴드로그램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한 번에 보기가 조금 불편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워드 파일로 바꿔서 좀 축소해서 보시면은 보기 이렇게 그나마 보기 편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덴드로그램을 바탕으로 이제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눌지 연구자가 설정을 하는데요. 네, 요것들은 이제 어떤 군집을 어느 정도 나눴을 때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2개 군집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럼 여기서는 3개 군집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여기서는 하나, 둘, 3개, 4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3개 군집 정도가 적당하게 보이네요. 네, 군집으로 봤었을 때. 3개 군집으로 나눠졌을 때가 케이스가 좀 잘 나눠진 것 같아서 3개 군집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3개 군집으로 설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아노바 테이블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네, 똑같이 뭐 이런 분산 분석 실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분산의 동질성 검정 체크를 해주시고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0.08로 유의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하고 이렇게 요걸 바탕으로 다시 아노바 테이블을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아노바 테이블을 바탕으로 지금 나눠진 군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군집으로 나눴을 때의 특성으로 다중 분석을 했었을 때 이 변수에 대해서는 1번 군집이 2번 군집보다 낮고 여기보다 높다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각 변인별로 어떤 군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제가 나눴던 그 군집의 특성은 논문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했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그룹은 학업적 적응이 3.09, 3.57, 3.38, 3.3 이렇게 나왔고 2번 그룹은 4.02 이렇게 나왔고 3번 그룹은 2점대 나왔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이제 아노바 테이블을 보면은 이제 다 차이가 있는 걸로 나왔고 실패 검증 결과 G2, G1, G3 순서, G2, G1, G3, G2, G1, G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집단은 모두 높은 집단, 모두 보통 수준 집단, 그리고 2번 집단은 모두 높은 집단, 3번 집단은 모두 낮은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사례수가 n이 66, n이 48, n이 19가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양적 연구에서는 각 집단마다 최소 30 이상의 이제 인원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나눠지게 돼버리면은 좀 힘든 부분이 생기죠. 근데 아마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면은 네, 이런 부분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계층적 군집 분석으로 파악한 이 세 개 숫자로 K민주 군집 분석을 한번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분석을 누르시고 네, 이번에 또 다시 분류 분석 그리고 K 평균 군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표준화 값이 아니라 그냥 점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까 전에 저희가 3개로 했었으니까 3개로 해주시고 반복 계산에서는 최대 10개 해주시고 저장에서는 소속 군집 체크를 해주시고 옵션에서는 군집 중심주의가 분산 분석표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빠른 군집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빠른 군집으로 나오게 되고 좀 내릴게요. 자, 빠른 군집 이렇게 나옵니다. 네, 반복 계산 과정 이렇게 나오시고 최종 군집 보시면 되고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제 최종 군집을 보니까 뭐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아노바트에 보니까 유의 확률이 있다.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 걸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빠른 군집. 최종 윤식 군집을 보시면은 1번 집단이 군집 중심 초기 값이 나옵니다. 초기 값은 보지 않으셔도 괜찮고 최종 군집 중심만 보시면 됩니다. 4점대, 3점대, 2점대 똑같이 이제 계층적 군집 했을 때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아노바 보면은 다 유의하게 나왔고요. 네, 케이스 같은 경우에 1번이 36, 2번이 64, 3번이 33으로 케이스도 적절하게 좀 나눠지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각 군집 간의 개수 그 N 사례수 차이가 3배, 4배 차이 나는 게 아니고 2배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제가 작성했던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봤을 때 개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응답을 묶는 게 조금 더 명확하지만 군집 분석을 했었을 때 계층적 군집 분석과 이제 K민족 군집 분석에서 모두 같은 결과의 유형의 군집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모두 높은 군집, 모두 보통의 군집, 모두 낮은 군집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제 K민족 군집 분석을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군집에서 사례수가 좀 더 명확하게 나눠졌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논문에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 분석은 이제 응답에 대한 차이라고 했었죠. 네, 교차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석을 눌러주시고 기술 통계량 그리고 교차 분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교차 분석 중에서도 이제 카이스퀘어 검정인데요. 네, 독립변이로 설정한 거를 이제 열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뭘로 볼까요? 전공 계열에 따라서
뭐 성별에 대한 응답이 다를까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정확에서는 전문적 검정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시면 되고 통계량에서는 카이즈 곱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 같은 경우에는 기대 빈도도 함께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퍼센트에서는 열을 눌러주시면 되고 형식은 뭐 관계 없습니다. 유형도 체크하실 거 없고 부스트랩도 체크할 게 없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케이스 처리가 결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카이제곱 검정을 보시면 됩니다. 이 카이제곱 검정에서 근사 유의 확률 양측 검정했을 때 그러니까 유의한지 안 한지 피어슨 카이제곱의 유의 확률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0.001보다 낮게 나왔다 했으니까 0.05보다 미치니까 차이가 유의하다. 이 말은 이 남성과 여성의 이 성별로 나눠 봤을 때 전공 계열에 대한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명명척도에 대한 응답, 명명척도 같은 것들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아노바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이스케어 검정을 그때는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대신에 이제 아노바처럼 어떤 게 더 높다고 나타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아노바는 아노바 이후에 사후 분석으로 셰페라든지 아니면 덧넷의 T3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노투케라든지 교차 검증 카이스케어 검증에서 SPSS에는 이 교차 검증에 대한 사후 분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어떤 것이 더 명확하게 높다라고 표현할 수는 엄밀하게는 없어요. 하지만 SPSS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가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게 조금 더 높고 낮고를 확인을 해서 이제 기술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뭐 지금 기대 빈도를 가지고 왔는데 기대 빈도를 바탕으로 이제 칼스케어 검정 보통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대 빈도보다 얘는 낮고 기대 빈도보다 낮고 얘는 기대 빈도보다 낮고 얘는 기대 빈도보다 높고 얘는 기대 비동보다 높고 얘는 기대 비동보다 낮고 얘도 낮다. 그렇게 봤었을 때 기대 비동보다 높은 것들이 보통 이제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전체 인문 계열 중에서 38.4%가 남성이고 그리고 여성은 61.6%다. 기대 빈도보다 낮고 얘는 기대 빈도보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 계열은 여성이 더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사회 분야에서도 이제 기대 빈도보다 낮고 기대 빈도보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큰 차이는 나지 않죠. 인문 계열보다는. 그런 것도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교육 계열에서도 이제 기대보다 낮고 높죠. 38%, 62%입니다. 네,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교육 계열에서도 여성의 빈도가 훨씬 더 많다. 여학생들이 전공 계열에서 교육 계열을 더 많이 선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학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기대 빈도보다 높고 보시면은 공학에서 76.2%가 지금 남성이 응답을 했죠. 그리고 23.8%가 여성이 응답을 했습니다. 기대 빈도는 180인데 86이 나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학 계열에서는 남성이 좀 더 응답을 많이 했다. 그 차이가 뭐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차 분석은 이렇게 실시를 하면 되고요. 네, 논문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별로 했었으니까 여기다 성별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전공 계열이 여기 위로 가시면 됩니다. 에카에스케어 검정 결과로 이제 검정값 값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유의 확률 그리고 유의 확률 밑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 채워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기대 빈도는 작성을 잘 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대 빈도를 좀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기대 빈도를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는 기대 빈도를 굳이 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통계에 대한 SPSS를 다루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이후에는 연구 논문을 제가 학사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좀 뭔가 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도 알고 가시라고 잠깐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좀 제일 좀 막막했던 게 논문 이걸 뭐
통계 방식은 저는 알아서 문제가 크게 없었었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특히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네, 각 형식을 띄고 있어야 되는데 이 형식을 어디서 구하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쓰는 그런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첫 직장에 대한 뭐 만족도라든지 전공 일치도, 전공 만족도, 요걸 변인으로 잡았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 행정의 관점에서 저는 썼지만, 뭐 교육 심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심리도 될 수 있고, 뭐 좀 다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현을 하냐, 어떤 논의를 할 거냐에 따라가지고, 그건 좀 다르게 되는데, 저는 교육 행정적 관점에서 요걸 분석할 거기 때문에, 교육행정학회에 들어가서 해당 학회에서 이제 논문 투고 규정, 제시 규정을 바탕으로 저는 작성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 뭐 제목은 어떻게, 몇으로, 글자 포인트는 몇이고, 차례 같은 거는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요거를 스타일을 수정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몇 개 바꿔서 작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통계인데요. 이 통계를 꼭 알아야지 쓸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통계라는 건 결국에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어, 이야기할 때 통계 결과가 이러니까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연구 방법론적인 그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통계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 방식을 몰라도 충분히 논문을 쓰실 수 있습니다. SPSS를 바탕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통계 방식을 바탕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통계값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그런 통계 방식을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에는 통계적인 그런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통계를 몰라도 선택을 하고 분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시면은 적어도 그 통계 방식들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단 이제 만약에 내가 그 통계를 잘 모르면은 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찾을 때 좀 힘들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원웨이 안오버밖에 할 줄 모른다. 원웨이 안오버에 대한 통계 방식은 아는데 회귀 분석에 대한 통계 방식은 잘 모른다 했었을 때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회귀 분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즉 통계를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중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통계 방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통계적 지식입니다. 네, 그래서 통계는 알면 정말 좋고 몰라도 작성은 가능하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론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용어의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도 뭐 볼 수 있죠. 용어의 정의도 이제 본 연구에서 내가 이 단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의를 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 연구에서 가지고 오거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의를 하면은 됩니다. 이론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논문들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그게 아니면은 쓸 것들이 딱히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눠가지고 변인들이 나눠서 각 변인들에 대한 기존 연구들 그리고 각 변인들 간의 선행 연구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학과 논문은 몇 개를 했었나? 한 3, 40개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30, 4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요것들이 참고 문헌이니까 네, 네. 한 30개 정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뭐 참고 문헌에 대한 표기도 뭐 일반적으로 이름 그리고 연도 그리고 제목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사실 그 학회에 들어가시면은 다 어떻게 표기를 하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학회에서 이제 제시하는 그런 규정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논문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공부를 좀 한다 해도 2주 안에 좀 빠르면 일주일 정도면은 충분히 논문 작성을 하실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뭐 논문 작성
파이팅 하시고요. 혹시라도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네, 여러분들 즐거운 방학 보내시고 앞으로 개강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